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간만에 테슬라를 가져왔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망감을 내비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항상 상반된 평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옵티머스 봇에 대해서 이게 우리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그리고 혼다, 아시모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이런 평들이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 이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국내 관련 또 수혜주들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이족 보행이죠. 이족 보행의 로봇인데요. 아마 로봇은 사실은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수월하긴 합니다.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족 보행,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대량 감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테슬라가 21년에 90만 대, 22년에 150만 대, 지금 생산량을 엄청 늘려가고 있잖아요. 엄청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 생산을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왜 감원을 하지? 그리고 AI 하려면 사람 많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지? 딱 의아했었죠. 그런데 대부분 이쪽에서는 라벨링, 이게 우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오면 거기에 이건 칠판이고 이거는 펜이고 이거는 검은색이고 이런 것들을 초기에는 다 이거를 쳐줘야 돼요. 쳐줘야지 머신러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라벨링 하는 인력들이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는 무인 공정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인 공정화가 이제 점점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옵티머스는 전기차 공장에서 부품 날라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품 나르는 일부터 시작하고 처음엔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머신러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옵티머스의 다른 기존 로봇과의 차이점은요, AI 칩이 있다는 거예요. 뇌가 있다는 겁니다. 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로봇들은 없어요. 없고요. 이게 AI를 우리가 시리나 벅스비 같은 것들을 소환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소환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것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긴 하지만 칩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셀프 드라이빙 칩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칩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로봇과의 또 차별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별점은요, 이게 2만 달러대로 출시된다는 거죠. 2만 달러대로 출시된다는 것은 정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덤블링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대로 상업화가 안 되고 있죠. 상업화가. 그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이 테슬라는 이번에 철저한 표준화, 단순화, 효율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SD 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겠죠.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옵티머스에 대한 컨셉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사람이 옷 입고 나왔잖아요. 그죠? 사람이 옷 입고 나오고 막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이 정도의 제품을 내놨고요. 이게 그러면 발전 속도를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성장 속도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완성도를 보면 별 볼품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의 속도감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에 대한 분석은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AI, 풀 셀프 드라이빙 AI 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OTA 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결국은 AI 칩은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직접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NPU를 설계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NPU 초창기에 가장 큰 문제가 D램이었다고 합니다. 네, D램이었는데 이게 LPDDR4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프로세스 속도를 얘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LPDDR5X 익스트림 버전까지 높였고, 그리고 요거를 원다이로 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안 나더라는 거죠. 원다이라는 건 뭡니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에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로 다 간다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M1 같은 칩이죠. 어떤 분들이 악플로 이렇게 글을 남겨놓으신 분들이 제가 좀 보긴 봤는데, 이게 M1하고 M2가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인터포저라는 거죠. 예. 인터포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패키징을 하는 거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인 거죠. 프로세스 인, 그러니까 하나의 다이는 아니지만 다이를 기판이 아니라 인터포저를 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붙는 거는 이게 이제 플립칩 BGA이겠지만, 플립칩 BGA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포저를 통해서 연결되는 건 하나의 원 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칩넷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칩넷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네, 하나의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HBM에서 밑에 로직 다이가 있고 위에 이렇게 D램들이 쌓아져 있어서 여기 로직 다이가 있고 여기 이제 D램이 있고, 이것도 뭐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맞긴 하죠. 근데 뭐 인터포저 연결된 것도 사실 프로세서 인 메모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보면 프로세서 블럭이 이렇게 있고 코어가 있고 여기 D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잖아요. 뭐 여기 이제 실리콘 브릿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인터포저가 들어가든 어쨌든 이제 원 다이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약간 많이 샜는데요. 네, 그만큼 요즘에 일반 구독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내에서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 계속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이게 AI 칩이 되려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OTA가 되려면 결국 비전계죠. 네, 비전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결국 국내에는 카메라죠.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BGA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 인터포저 밑에는 또 플립칩 BGA 가지고 연결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뭐 삼성전기도 하고 있고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 특히나 이제 대덕전자는 전장용 쪽으로 많이 하니까 향후 애플카나 테슬라 쪽에 납품할 수도 있겠죠. 당장 아직은 없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20,000대 옵티머스. 로봇이 개발하는 데는 많죠. 개발은 맞는데 왜 상용화가 안 될까? 결국은 가격이죠, 가격. 가성비가 돼야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성비가 돼야 되는데, 자, 테슬라는 이런 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추에이터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감속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들, 감속기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해서 딱 6개 범용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 섬유 같은 이런 비싼 재료 안 쓰고요. 플라스틱으로 딱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는 그냥 누군가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테슬라의 표준화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 로봇을 걷게 만들어요. 계속 걷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처음에 아기가 서서 걷는데 수만 번 넘어지죠. 그 아기가 딱 서서 걸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기까지 수만 번 넘어지는데요. 그거를 여기 로봇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딱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가 어느 정도 각도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지면과 어떤 무게 중심으로 갔을 때 제일 안정적으로 걷게 되는지 계속 걸어보다가 그 데이터가 쌓여서 딱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죠. 자, 이 포인트가 나오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포인트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표준화를 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거의 없죠. 이 정도로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OTA로 계속해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가진 도조 시스템 같은 시스템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그죠? 애플이 나중에 따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로 해서 표준화를 딱 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모델 S하고 모델 3가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잖아요. 테슬라가. 그리고 모델 X하고 모델 Y가 같은 플랫폼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코스트를 확 줄일 수가 있는 건데요. 전기차 생산 플랫폼에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옵티머스 개발할 때도. 그래서 정말 여기에 SCM 안에 들어가는 국내 회사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냥 공장 같은 데서 처음에는 보조하는 로봇 정도겠지만 나중에는 경비 로봇도 될 수 있는 거고 진짜 우리 아이로봇처럼 되는 거죠. 네, 윌 스미스 나왔던 그런 것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로봇도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 같은 양극재 업체들은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쪽은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뭐 이 로봇이 나중에 정말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 최소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고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선별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생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생산 사이트와 인력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기존의 공식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이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24시간 돌리는 공장은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구조죠. 네. 그리고 뭐 노동의 신성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기술 지향주의, 성과 지향주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뭔가 경계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긴 했어요. 이거를 테슬라 가는 게 나을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주식회사고 주주들, 대중들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뭔가 공포감, 경계감을 갖고 있다는 게 뭐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정말 뭐 희대의 천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옵티머스 공개 이후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또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주도의 제조업 리쇼어링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문제인데요. 미국 노동자들의 질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 노동자들의 질이 트레이닝 시켜서 쓸만한 인력이 되기까지는 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무인 공장화가 더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결국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면서 인력을 최소화하려는 니즈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흐름에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유독 또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조타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중국이 한국 메모리 업체에는 가장 큰 고객인데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면 우리 메모리도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무역 수치 과정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반도체 수출을 해서 보면요. 중국하고 홍콩을 더하면 대충 요게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40%. 40% 정도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우리는 이게 또 예전에 사드 사태처럼 이것도 우리가 파는 시장인데 우리 사드 사태처럼 막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때는 뭘 가지고 때렸습니까? 한류, 한알령, 그리고 여행, 화장품. 자, 이런 거 가지고 때렸죠. 지금 사실은 중국 내에서 한국 완제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정말 뭐 0. 몇 프로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가전 같은 것들도 뭐 별로 안 팔리죠.
그리고 화장품도 한때 따이공들이 뭐 쓸어 담아갔는데 요즘에는 중국 프로야 화장품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사실 이제 중간재 정도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그런데 반도체를요, 만약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 규제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들 거 안 산다. 만약에 뭐 진짜 최악이에요. 그럼 누구 거 사야 됩니까? 마이크론 사야 되죠. 자, 마이크론 산다라는 건 이거 미국 회사인데, 그죠?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미국 따라가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때리는데, 그럼 미국 걸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네, 반도체는. 이거는 한알령이나 뭐 콘텐츠나 이런 거 규제하고 달라요.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때려버리면요, 자기들이 자국 기업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못 때리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점점 더 유화적으로 나오죠. 우리한테. 오히려 계속해서 과거 사드 사태나 이럴 때 한국을 때렸더니 오히려 더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계속해서 친미적으로 가더라라는 게 이제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뭐 일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중국 내 어떤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거보다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분리되고요. 이게 무역이 감소합니다. 무역이 감소하면 대무역 의존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지. 사실 이거는 당장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펀더멘탈하고 또 주가 투자 심리는 또 다른 거니까요. 그건 또 분리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